대통령과 눈 마주치기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여러 기자가 저요 하는 바람에 집권 2년차 기자회견 이렇게 사전 각본이 없는 즉문즉답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질문 기회를 얻기 위한 기자들의 신경전도 치열했습니다. 어제 나온 주요 내용 그리고 정치권 이슈까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살펴봅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 기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께는 손을 들지 않아도 제가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자들이 서로 막 손을 드는 이런 광경들, 이제 아마 백악관 기자회견 때나 그동안 보던 광경이었는데 아주 생소하지만 상당히 자유로운 분위기였죠. 그렇죠. 상당히 젊은 기자들이 특히 이제 질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유머 감각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좀 딱딱하지 않은 그런 좀 여유가 좀 있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상당히 이제 이 좀 자유롭게 이렇게 답변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좋아 보였는데, 다만 아쉬웠던 것은 이제 기자가 질문을 하고 대통령의 답변이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다시 보충 질문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다음에는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다만 또 워낙 기자가 많다 보니까 200여 명의 기자가 이제 참석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기자가 또 보충 질문까지 주기에는 또 다른 기자들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와 관련된 어떤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은 다음에 기자회견 할 때는 좀 보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내신 따로 외신 따로 해도 되고요. 좀 기회를 자주 갖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눈에 띄려는 기자들, 인형을 들기도 하고 옷의 색깔을 달리 입기도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형 드는 것은 현장에서 전략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 옷 색깔은 미리 맞춰서 나왔을까요? 아까 보라색 얘기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그랬지 않느냐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방식은 정말로 발전적으로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대신 새로운 방식이라는 것은 새로운 내용을 같이 기대를 해야 되는데 과연 내용도 그렇게 됐느냐 하는 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우 기자가 지적했다시피 형식에 있어서 한 번 질문하고 대통령께서 한 번 답하는 걸로 진행하다 보니까 동문서답까지는 아니지만은 두루뭉술하게 그냥 가버려도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더 날카로운 질문이 되려면은 뭔가 다른 방식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지난번에 대통령의 새로운 방식 그때도 이미 됐었지만은 아쉬움이 뭐였느냐라고 했을 때 기자들의 질문이 영 시원찮았다, 날카로운 질문이 없었다라는 거였는데, 올해도 제가 봤을 때 한두 개 빼놓고는 질문이 시원찮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신년 기자회견이라면은 그동안에 국민들이 듣지 못했던 새로운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대통령한테 꼭 좀 듣고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들을 기회가 없다. 바로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그런 가려운 부분을 파헤쳐줘야 되는데, 한두 개 빼놓고는 평상시에 대통령 발언이라든가 청와대 회의를 통해서 보도가 됐던 내용을 다시 재탕하는 그런 수준이어서 기자들의 질문도 굉장히 아쉽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그럼 지금부터는 기자회견에 나온 주요 주제 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헌과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이미 여당에서는 개헌특위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지금 너무 벼락치기 개헌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면 그러니까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을 발동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이제 가능성이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아무리 발의를 한다 하더라도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개헌안에 대해서.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 그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 의석이 이제 이번에 이제 김세현 의원 입당하면서 117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인 100석을 확실히 개헌 저지선을 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아무리 이 정부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자유한국당만 반대를 해도 이거는 국민투표에 붙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이라든지 야당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아마 이런 안을 내놓은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제 실제로 정부안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정쟁만 더 격화되면서 실제로는 또 통과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관련된 발언 일단 다시 한번 듣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죠. 어제 나왔던 국회가 지지부진하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지 정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 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거부터 질문드리죠. 왜 여당 청와대는 개헌을 6월 지방선거 때 하려고 하고 왜 야당은 그때를 피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야당 전체가 아니고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피하려고 하는 거죠. 자유한국당은 근거로서는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헌의 초점은 정부 권력 구조인데 지금 이 방식으로 추진했을 경우에는 정부 권력 구조의 개편을 포함한 개헌이 추진되기 어렵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의 새로운 내용 중에 하나는 만약에 권력 구조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면은 이건 빼고 하고 2단계로 하자라는 걸 꺼냈죠. 그런데 그 역시 그 말도 좀 애매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 때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시점이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1,200억 이상이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또 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또 2단계를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좀 두 개는 조금 어느 쪽에 초점을 둬야 될지 이런 점이 있고요. 국회에서 제대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추진되기 어렵다는 것은 이동훈 기자가 지적했다시피 이 점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쪽은 지금 만약에 정부 권력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면은 권력 구조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아니라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해가지고 중임 허용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국회에서 정부 권력 구조의 개편을 추진하는 쪽들은 현행 대통령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자고 하는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는 방향 자체가 충돌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어렵다라는 거고 절차상으로 대통령이 만약에 발의했을 경우에 바로 국민투표에 붙인다면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기 때문에 관철될 소지가 있지만 역시 발의만 대통령이 할 뿐이지 이동훈 기자 지적했다시피 국회에 3분의 1을 거쳐야 되니까 만약에 우리가요 개헌이 되려고 한다면 의제라든가 방향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됐을 때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느 쪽에 힘이 실린다고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점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점차 개헌의 가능성은 약화되는 흐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헌이 실제로 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유한국당 의석이 지금 현재 117석입니다. 그러니까 117명이 반대를 하면 일단 뭐 그거는 이 1차 관문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관문을 넘어가야 이제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제 정부 여당에서 이 개헌안과 관련해서 일단 만약에 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합의가 안 되면 뭐 기본권 확대라든지 아니면 지방자치 강화 이런 것만 넣어서 이제 개헌안을 이제 이번 그 6월 지방선거에서 함께 이 부분을 이제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그런 아니지만 이거에 대해서도 아마 그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 부분은 이제 국민투표에 붙이지 못할 것이고 만약에 정부안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방선거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이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계산까지 포함을 해서 정부안을 이제 만든다면은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개헌 관련 이거 하나만 첨언드리면은요, 우리가 개헌을 지금 추진하는 방향 속에서 기본권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시대적인 변화를 반영하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문 같은 경우도 어떤 정신을 반영하죠. 예컨대 5.18 관련이라든가. 그래서 개헌을 추진하는데 뭔가 시대적인 상황이라든가 정신을 반영하자는 것하고 이걸 바꾸지 않으면은 해결이 안 되는 부분. 예컨대 정부 권력구조 개편 같은 게 그런 거겠죠. 그런데 개헌의 핵심적인 취지는 바꾸지 않으면은 정말 다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사안인데 현재 청와대 쪽에서 대통령 쪽에서는 뭔가 시대적인 정신을 반영하는 쪽을 강조하고 있어가지고 이것이 서로 지금 국회 쪽과 개헌을 적극적으로 하는 쪽 청와대 쪽이 수렴되지 않으면은 개헌은 조금 성사되기 어렵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UAE 방문 배경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서 그동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앞에 정부에서 양국 간에 공개하지 않기로 그렇게 또 그 합의를 했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공개되지 아니한 협정이나 MOU의 내용 속에 좀 흠결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UAE 측과 이렇게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양측이 공개하지 않기로 한 흠결이 있다면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쫙 그동안 빠진 거예요. UAE를 왜 갔느냐에 대한 논란부터 공개하지 않은 흠결이 있다면 중간에 지금 설명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라는 게 사실상 이제 정부도 이제 그 부분을 통해서 인정을 한 것 같은데 어찌됐든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와 당시 한국 정부와 UAE 사이에 이 비공개 이면 합의가 있었다라는 거는 거의 다 지금 인정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와 관련해서 이제 결정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2009년에 김태형 당시 국방장관이 이제 언론과 인터뷰한 것이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김태형 국방장관 얘기로는 그 당시에 그 UAE 원전은 사실상 프랑스가 거의 그 수주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비밀 군사 협정을 맺으면서 완전히 그 전세를 역전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UAE 같은 경우는 이제 나라가 크고 돈도 많지만 인구가 한 600만 명밖에 안 돼가지고 항상 이 안보와 관련한 이제 불안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사시에 이제 이 한국이 이제 군사 개입하는 어떤 이런 비밀 협정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비밀 협정을 맺은 것이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거는 사실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 당시에 이제 워낙 그 UAE와의 어떤 그 이 수주가 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 알리지 않고 비밀 협정을 맺었던 것이 이제 이번 정부 와서 드러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거를 바로잡으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UAE 측에서 발끈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관계를 끊자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갔던 것으로 보이고 이것을 이번에 이제 임종석 그 비서실장이 UAE를 방문했던 것이고 또 칼든 이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다시 또 이제 한국을 방한하고 이러면서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이제 해소된 것이 아닌가. 전반적으로 이제 얼개를 그려보면 이것이 이제 가장 이제 확실한 그림인 것 같아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비밀 협정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이 부분에 흠결이 있다면 앞으로 이제 향후 보완해 나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어제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거 바로 잡으려고 갔다라는 부분은 아무도 청와대에서 설명하지 않고 그냥 국민들은 행간의 내용으로만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누가 정부에서 얘기한 적은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밝힐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질문도 임종석 실장 역할과 관련된 질문이 없었죠. 그런데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서실장 관련된 얘기를 자발적으로 얘기할 일은 없죠. 만약에 그렇죠. 관련 질문이 필요했다면 거기에 대한 답이 필요했다면 질문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대통령을 향해 질문이 있었을 거다라는 거고요. 저는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는 적절한 답변을 하지 않았나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최근 사안이 군사협력 관계에 관한 사안이었었고 거기에 대해서 흠결 논란도 있을 수 있다. 직접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은 그리고 서로 간의 나라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다 해서 대통령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충실히 한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임종석 실장 관련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종교를 짚고 싶었다면은 기자가 직접적인 그 질문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멈칫 저기도 멈칫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 왜 야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멈칫할까? 이제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는 것 같은데 그동안 계속 공격을 하다 물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뭐 결혼, 이혼 뭐 이런 얘기하면서 하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걸 조사하다 봤더니 다시 옛날 이명박 정부 시절에 비공개 그때 분명히 당시에 김태형 국방장관 국회에 나와서 유승민 의원 질문을 할 때는 이면합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걸 뒤집는 발언이 나온 게 됐으니까요. 자, 그 여기서 하나 그 주목을 할게요.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원전 수주한 다음에 혹시 그 자이드 환경상이라는 상 들어보셨습니까? 그때 UAE에 원전 수출하고 상을 하나 받습니다. 근데 상금이 무려 50만 달러예요. 우리 돈 5억 5천만 원. 이 상금은 과연 어디로 갔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사실 따져보면 다 따져야 될 상황이거든요.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근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일단 그 김태형 국방장관은 당시에 이명박 그 대통령한테 이런 뭐 자세한 내용은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사실 믿기는 뭐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원래 이제 현대건설 사장 출신 아닙니까? 이런 뭐 수주를 한다든지 이런 데 있어서는 아주 비상한 어떤 기술이라든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다 보니까 이런 그 UAE와의 어떤 그 이 원전 수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그 군사 협정을 통해서 이제 전세를 역전시키는 이제 그런 경우인데 이 과정에서 뭔가 다른 어떤 비밀 협정 외에도 다른 뭔가 이제 거래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이제 의혹도 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서 의혹이 일었었던 것이 뭐 이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의혹 제기한 것이 뭐 뭔가 리베이트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UAE의 어떤 왕실의 그 금고 같은 데 부분에 대해서 이 정부가 들추다가 그것을 들켜가지고 UAE 쪽에서 발칵 뒤집혀서 뭐 이렇게 결국 외교 갈등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국민적 의혹이 아직 사라지지는 않은 것이지만 이거는 뭐 어차피 이걸 뭐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예. 이런 부분을 밝히는 것은 뭐 상당히 쉽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또 뭐 그 이면 합의가 있었다 그 내용까지 공개하고 이러기에는 우리 정부의 부담이 크니까요. 예. 아무튼 잘 마무리를 하되 진실은 좀 밝혔으면 합니다. 전 궁금한 게요. 그 50만 달러 그때 받았을 때 농협에서 막 찾아가고 그랬잖아요. 그 돈 좋은 데 쓴다고 했어요. 공익적인 목적. 그 돈 어디다 썼는지도 좀 이참에 좀 밝혔으면 합니다. 청계재단도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더 궁금한 문제죠. 예. 사실 기부했다고 했더니요. 그렇죠. 예, 예. 기부하겠다는 전 재산. 그 얘기 잠시 뒤에 할 겁니다. 그 다스 얘기 관련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당의 운명이 분수령이 될 의원총회 오는 14일로 예정되는데요. 통합 반대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 주장 들어보시죠. 바른정당의 계속되는 탈당 사태로 유승민 대표의 리더십과 합당이 진퇴양난입니다. 우리 안철수 대표 역시 측근 이탈과 중재위원들의 선 대표직 사퇴 후 전당대 제안을 놓고 대표실의 백드롭처럼 진퇴쌍난이 됐습니다. 네, 진퇴쌍난이랍니다. 왜 진퇴양난이 아니라 진퇴쌍난으로 했을까요? 잠시 뒤에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당 당사에 가면 쌍난이 그려져 있거든요. 예. 그걸 아마 비꼬아서. 해초리 떼수건 다음에 쌍난을 했죠. 예. 자, 일단 뭐 지금 국민의당 얘기는 좀 오늘은 그렇고요. 바른정당 어제 김세현 의원 탈당 얘기 나오고 뭐 이학재 의원은 남기로 했습니다만 지금 사실 바른정당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렇죠. 바른정당 자체도 지금 현재 원래는 33명에서 의원이 지금 10명으로 줄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중에도 물론 이제 이학재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탈당하느냐 마느냐 이제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어쨌든 탈당하지 않고 바른정당에 남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김세현 의원 탈당을 했죠. 그리고 남경필 그 경기지사도 탈당을 했고 지금 원희룡 그 제주지사 같은 경우도 뭐 탈당을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원희룡 제주지사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냥 무소속 아니면 자유한국당으로 출마하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그 국민의당과의 탈당을 앞두고서 이렇게 그 일정 그 지분이 이제 허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몸값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오죽하면 좀 전에 나왔던 이제 박지원 전 대표는 뭐 쭉정이와 쭉정이의 뭐 결합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폄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의원 수가 이제 대폭 쪼그라들고 그리고 당세가 이제 이렇게 그 축소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예. 33석과 10석과의 이게 당대당 통합이 가능해지는 겁니까 상황이? 38석이죠 지금 38석. 예. 두 명이 빠져가지고 38석인데 참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당대당의 명목 이름은 비를지 모르겠지만 당 전체가 합의해가지고 되는 통합은 이미 불가능하던 거 아실 겁니다. 탈당이 있던가 아니면은 신당이 새로 나가든가 그런데요. 특이한 게 지금 통합을 주도하면서 흔드는 쪽은 수가 더 많은 국민의당 쪽보다는 작은 유승민 의원이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하고 있단 말이죠. 이 국면에 대해서 아마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에 대해서 본인이 통합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스스로 한번 성찰해 볼 대목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사실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국민의당은 스스로 교섭단체 유지하면서 갈 수가 있는데 국민의당은 10석 미만이 돼가지고 지금 복잡한 상황이 생긴데 오히려 주도는 유승민 대표가 하고 있는 상황. 국민의당 쪽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 그 안철수 대표도 상당히 좀 맥이 빠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안철수 대표가 특이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그런 쪽이니까는요. 가장 이상적이려면은 본인이 가고자 하는 명분을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가고 당이 같이 가면 좋을 것인데 어떻게 보니까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당이 양분되는 양상이 돼버려 가지고요. 탈당과 분당과 합당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정당 재편 양상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일퇴 뭐
죄송합니다. 쌍난이요? 쌍난이죠. 네, 진퇴 쌍난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스 얘기는 시간 관계상 오늘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이동우 선임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